(1231년) 대대적인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던 몽골은 저고여 피살 사건을 명분으로 고려를 공격해 옵니다. 몽골군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고려 땅 곳곳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급기야 수도인 개경까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고려는 몽골과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잡힌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없는 것 같으며 다리가 있어도 다리를 저는 사람과 같다. 들어라, 우리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 백성 가운데 투항한 사람은 옛날처럼 살 것이고 투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일 것이다. 고려와 몽골의 화친, 이것은 사실상 몽골의 항복 요구를 고려가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과연 고려는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그런데 고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지니고 있는 비장의 카드, 지금 역사저널 그날에서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몽골의 1차 침입에서 패배한 고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몽골에 짓밟힌 고려의 모습이 참 참혹하네요. 배경 자체가 그냥 붉은 핏빛으로 막 있으니까 그 분위기 자체로도 그냥 어떤 참상이 있었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 글로만 보던 유린과 참혹이라는 말이 정말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의 기록에 보면 몽골군이 경기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이 사방을 유린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때 정말 기록이 아주 비참한데 마치 범이 고기를 고르듯 하였다. 그 표현이 그래서 이 겁박을 당해 죽은 자가 사방에 낭자했다. 아주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처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네, 범이 고기를 고르듯 하다. 이건 진짜 유린의 어떤 최상급 표현이네요. 너무 무섭네요, 제 말만 들어도. 그 당시 고려군은 그 귀주성, 자주성, 충주성 이런 여러 산성에서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몽골군이 남하하는 것을 모두 막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 몽골군은 그 선발대가 의주에서 아주 빠르게 남하에서 충청도의 충주, 청주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르타기 지휘하는 본진이 서해안을 따라서 안북부에서 고려의 3군을 격파하고 서경 그리고 개경의 수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대가 의주를 넘어와서 내륙 쪽에서 귀주, 자주성 쪽으로 내려오는데 8월에 전쟁이 시작되어서 12월에 4개월 만에 개경이 포위되는 아주 그 위기 상황이 됩니다. 수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진짜 나라의 전망이 걸려있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네요. 위기 상황이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몽골이 항복을 하라고 이제 서신을 보내가지고 고려를 압박을 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복해도 나라 뺏기고 항전하면 싸우다가 뺏길 거 없고 이거 진짜 너무 선택하기 어려워요. 항전한다고 저 상황에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죠. 그 앞서 보았듯이 이 고려 조정은 결국 몽골과 이 화친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 금, 은, 비단
뭐 몽골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곡물을 다 보내고 상국으로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달래주죠. 몽골도 이제 그 화친, 고려이가 화친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이제 돌아가는데 72명의 다루가치를 남겨두고요. 1232년 1월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네, 70명의 다루가치. 근데 다루가치가 뭐죠? 예, 다루가치는 몽골의 관직 이름입니다. 몽골은 언제나 자기들이 인구가 아주 적었고 인구에 비해서는 넓은 지역을 정복해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관리를 정복 지역에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통치 질서를 놔둔 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그런 합니다. 사람들. 사실 그 다루가치 배치를 비롯해서 몽골이 고려에게 상당한 그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육사라 그래가지고 6가지 복속 조건을 제시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게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요한 내용이 첫째 인지를 보내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고려의 민호를 조사하여 호적을 보고해라. 정말 이거 뭐 남은 하라고 호적을 왜 자기들이 파악을 하냐 이거죠. 사람 끌고 있다는 게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이 군대를 내서 우리를 도와라. 필요한 경우 이 몽골군에게 배속돼서 도와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군량미를 운송을 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아주 그 중요한 그 내용인데 몽골에서 왕래하는 그런 역을 설치해라. 이 교통로를 다 확보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 고려 국왕의 친조를 요구하는 그런 조건까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완전히 몽골 자기 마음대로 이 고려를 뭐 거의 지배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 딱 그 조선 총독부 역할 같은. 이것이 그 당시 몽골이 넓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정복 지역에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고 바로 몽골이 생각한 속국관계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사르탁이 이 고려에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내겁니다. 이것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말 2만 필, 그리고 100만 명 군인의 의복. 의복? 100만 명이요? 네, 100만 명 군인이 입을 옷. 무슨 고려가 무슨 옷공장이야? 네, 그다음에 더 있습니다. 수달피 2만 장. 그리고 2만 마리를 잡아야 돼. 네, 이 다음이 더 어마어마한데요. 왕족과 관인의 자녀, 남자아이 1000명, 여자아이 1000명을 인질로 보낼 것. 이런 요구를 해옵니다. 아이들은 왜 인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이들 데려다가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는?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죠. 고려가 절대로 배신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안전장치가 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겁니다. 아이들 2,000명에 뭐 말 수달 2만 마리 같은 건 어디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이거는 잡기도 힘들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다 줘요, 근데 진짜? 안 주면 또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몽골에선 그런 요구를 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그걸 다 주면 또 고려가 아니죠. 네, 그래서 고려에서는 협상을 벌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협상을 벌여서 수달피는 1000장, 그러니까 2만 장을 1000장으로 20분의 1. 네. 왕족과 관인의 자녀들은 각각 500명씩 보낸다.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일단 화친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말 170피를 보냅니다. 전국에 있는 수달피를 다 찾았는데 977장을 찾았다. 그래서 이거를 보낸다. 네. 아이들을 인질로 보내는 것은 우리가 왕이나 관인이나 전부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얘들 이렇게 보내면 우리가 대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보내지 않는 것으로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한 거죠. 네. 고려는 역시 밀당을 할 줄 아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아트 밀당인데 그래서 뭐라고요? 말 2만 피를 요구했는데 170필, 수달피 2만 장을 요구했는데 977장. 야, 그 인질을 아예 보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상 패전국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이거 근데 진짜 이거 대단한 기술이네요. 지금 엄청나게 줄였잖아요. 정말 협상의 기술을 네, 협상의 기술. 책내야 되고. 네네. 오늘 타이틀이 고려가 다시 항전을 꾀하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겉으로는 화친을 하면서도 뒤로 뭐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계획들. 이렇게 이제 화친을 맺고 진상품을 거는 그 과정에서 이 당시 그 최고 권력자였던 이 최후, 이 최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은밀하고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었어요. 아,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비상의 카드? 플랜 B 카드 예. 이제 여기서 플랜 이제 B.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몽골이 이제 철수를 하고 나서 한 달 뒤인 그 1232년 2월 20일경 고위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내용이 뭐였냐면 수도를 옮기자는 거였어요. 수도를 옮기자. 네. 아니 가뜩이나 지금 전쟁하느라고 피로도도 쌓여 있는 데다가 이 화친도 지금 워낙에 조건들이 어렵고 이 와중에 수도까지 옮기는 건 너무 무리 아닌가요?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수도를 옮겨서 전날 화친을 깨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싸우자는 이야기죠. 몽골이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고려를 사실상 지배하려고 하는데 고려는 이 다루가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실제로 이 72명의 다루가치를 고려가 공격을 합니다. 이때 고려는 천도와 동시에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화친을 맺고 뒤에선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저 수도는 그러면 어디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후보지로 대두가 된 곳은 딱 하나. 바로 강화도였습니다. 강화도.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주 나오는 유배지잖아요. 그렇죠. 유배지. 네, 이 고종의 아버지였던 강종도 최충원에 의해서 강화도로 유배 갔었고 오. 유배지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를 천도한다. 이거 약간 어떤 개념인가요? 전 딱 못 알아듣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역사상 섬이 수도가 됐던 적이 있나요? 지금이야 뭐 다리만 건너면 바로 앞이지만 그래도 이게 강화는 섬인데 왜 하필 강화도를 떠올렸을까? 섬이 수도가 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이죠. 처음 있는 일이죠. 예. 네, 그런데 실은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당해서 사르탁과 화친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강화도가 천도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하는 보고가 최후에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최후가 직접 이제 그곳을 살펴보게 하는데요. 이것은 강화도가 항전 수도로서 갖는 지리적인 이점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했죠. 네. 강화도의 그 지리적 이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 강화도로 가보겠습니다. 김포시에 위치한 대명항. 바다 건너 강화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다리를 이용하면 차로 3분이면 갈 수 있을 만큼 가깝다. 하지만 800년 전 고려인처럼 배를 타고 강화도로 가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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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침입을 피해 삶의 터전인 개경을 떠난 고려인들. 그들은 왜 강화도로 향했던 것일까? 물살은 잔잔했지만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물살이 거센 곳이 나온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 서로 부딪히며 강한 물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 50년 전에는 여기서 물레가 저리가 저 광성구에 부딪혀갖고 8km까지 소리가 들렸을 정도로 게 물살이 굉장히 썼었어요. 정말로요? 그럼요. 그 물살이 있을 때는 그럼 눈으로 보기에 어느 정도였나요, 그게? 아유, 굉장히 뭐 소용돌이 구멍이 막 돌아가고 구멍이 막 터서 사람이 그냥 그리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게 굉장히 셌어요. 아주. 거센 물살 사이 곳곳에서 소용돌이가 나타났다. 예전에는 경험 많은 어부들도 잠시 쉬었다 갈 만큼 물길이 험했다고 한다. 지금 저희가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손돌목이죠? 예, 손돌목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네. 폭이 좁아 물살이 빠르기로 유명한 손돌목엔 강화 천도에 얽힌 한 전설이 내려온다. 원장님,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손돌목인 거죠? 손돌목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던데요. 네, 예. 고종 황제가 몽고난을 피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할 때에 바로 이곳에서 손돌이가 모는 배를 타고 강화도로 건너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강화도로 가는 도중에 물살이 세고 바람이 세고 앞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고종 황제께서는 저 사공놈이 필시 첩자와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는 놈이 아닌가. 저는 목을 쳐라. 네. 그랬는데 그 선돌 사공은 저 하나 죽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무사히 건너가셔야 되니까 내가 바가지를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바가지를 따라서 가시면 무사히 건너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그 선돌이 목을 쳤어요. 그래서 바가지를 따라가니까 무사히 건너갔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손돌이 띄워준 바가지를 따라가듯 강화도로 향했다. 푸른 농지가 널리 펼쳐진 강화도에 도착했다. 고려인들은 강화도에 도착해 새로 궁궐을 지었다. 고려 궁지는 그 궁궐이 있던 자리다. 지금은 그 터에 조선시대 건물만 남아있다. 고려 궁지에 서디 강화도의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고려인들은 강화도에서 그들의 역사를 이어나갔다. 1232년도에 천도를 해서 1270년도 39년간 머물다가 도라를 갔죠. 네. 그런데 여기를 이제 전부 고려하고 그 개경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뒷산도 원래는 북산이었었는데 이 산도 송악산으로 만들었고 고려는 내성, 중성, 외성 3중의 성을 쌓아 몽골의 침입에 대비했다. 원래 흙으로 쌓은 토성이지만 조선시대 지금의 석성이 만들어졌다. 강화산성은 그중 내성이 있던 곳이다. 바다를 건너와 강화도에 도읍을 세우고 몽골에 대항한 고려. 황제의 역사가 서린 강화도를 잊지 못할 것 같다. 몽골과의 화친 후 수도를 강화로 옮기고자 했던 고려. 강화도를 도읍지로 정한 고려의 선택은 몽골로부터 고려를 지켜낸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로 나라를 몰아넣은 악수가 됐을까요? 천도 후 고려의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어가 주시죠. 자, 걸어서 강화 속으로 우리 이광용 아나운서가 직접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기 이광용 아나운서가 나레이션하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정말 진짜 제가 좋아하는 프로인데 야, 오늘 보니까 또 신선하네. 직접 가니까. 다리 건너면서 봤을 때 영판 다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세네요. 정말 근데 진짜 이 손돌목 전설 이야기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게 사실 왕의 손에 죽음을 당하면서도 왕에게 마지막 물길을 알려줬다. 진짜 어느 정도까지 믿어도 되는지 신빙성이 얼마큼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글쎄 좀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종이 강화도로 가는 길을 따라가 보면 7월 6일에 개경을 출발해서 그날 승천부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뭅니다. 승천부는 지금 강화도의 바로 위쪽, 강화도에서 위로 올라가서 있는 육지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바다를 건너서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손돌목 전설은 그러니까 김포 쪽에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그 당시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왕이 내려오는데 빠른 길을 놔두고 동쪽 김포 쪽으로 돌아갔을 리도 없고, 그래서 사료에 7월 6일, 7월 7일 승천부를 통해서 갔다고 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장소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고려 때 이 피난 갔을 때 이 상황을 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조선시대 인조 때도 정묘호란 때 이 왕실에서 결국은 그 강화도로 피난을 간단 말이죠. 인조를 비롯해가 그때 바로 그 이야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 분명하게 여기 팩트 중에 하나는 상당히 이 지역이 물살이 아주 세다. 바로 이 손돌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다. 그렇죠.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손돌 이야기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육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백길이 뭐 만만해 보이지만 이게 막상 이제 이렇게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길이다. 뭐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점이 이제 이 강화도의 전략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강화도의 어떤 지리적 이점, 가치로 본다면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 이게 뭐 가장 제일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강화도가 물론 바다로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사실 거리가 너무 짧잖아요. 사실 제가 딱 한눈에 보면 저거 뭐 수영하면 건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자신감까지 생길 만큼 가깝단 말이죠. 그만큼 거리가 짧다는 뜻인데 그건 적을 방어하기에 치명적인 단점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육지에서 이렇게 보면 강화도 바로 여기 보이잖아요. 바로 여기잖아요. 이렇게 따지니까 진짜 위치 선정 잘못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 짧은 그 폭에 바다를 건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바다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죠. 서해안이 간만의 차이가 이제 많기로 소문이 나 있죠. 또 섬 주변의 물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건너기가 어려운 데다가 그저 빈 바다가 있는 게 아니고 고려 수군의 배들이 거길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백 척의 배가 이 바다를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다를 아무리 거리가 짧다고 해서 쉽게 건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강이 아니라 바다기 때문에 겨울에도 얼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섬으로서의 이점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규보가 강화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만의 오랑캐기병 새처럼 난다 해도 지척의 푸른 물결 건너지 못하리. 네, 아주 천연의 요새였다는 것이죠. 아니 게다가 이 강화도라고 하는 곳이 보면 알겠지만 그 예성강, 임진강, 한강 이 강이 쭉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 길목에 딱 있어요, 이 강화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강을 통해 가지고 육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경으로 들어가는 그 조세 곡물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그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그 조세 곡물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었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이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큰 섬이에요.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식량 조달이 가능한 거죠. 그게 중요하네요.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식량 조달을 계속 해내면서 버틸 수 있는 장점. 그러니까 몽골의 침입도 막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버틸 수도 있고. 장기전에 대비해서는 그렇죠. 예,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한초로는 뭐 강화도가 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천도라는 건 주로 왕조가 바뀔 때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요청이 서경으로 천도하려다 죽음까지 당하잖아요. 실패해가지고. 근데 그만큼 천도가 어려운 데인데 당시 그러면 천도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천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최우도 반대 여론을 억누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1232년 2월에 논의가 시작이 되지만 5월 달에 4품 이상의 관리들을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하고 결정이 되질 않아서 6월 달에 또 제추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그 태자 시절에 그 스승이었던 유승단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예로서 섬기고 믿음으로써 사귄다면 저들이 무슨 명분으로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성곽과 종묘 사직을 버리고 섬에 숨어 구차하게 세월을 보내며 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젊은이들은 모두 칼날에 맞아 죽고 노약자는 끌려가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장관 계책이 아닙니다. 라면서 이 개경에서 화친 맺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이 개경이 이미 계속 수도로서 그 기반을 유지했고 그 당시에 이 고려사 기록에 보더라도 이 10만 호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호를 그 한 호에 한 5명의 그 가족이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략 50만. 상당히 큰 그 수도예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지역의 전체 인구가 거의 강화도로 간다. 이거는 쉽지 않는 일이고. 황몽이든 화친이든
개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쩐지 고려의 지금 최후 정권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도망가려고 하는 모양새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개경에서는 너무 이 핍박과 이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 항목을 할 어떤 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도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으니까 일단 몸을 피해서 아무리 모양새가 빠지더라도 네네. 일단 우리 약간 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일단 몸을 피하자. 뭐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지금 그 수도를 옮겨서 강화도로 가면 몽골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싶어요. 당연히 다시 침략을 해올 텐데 강화로 가는 게 능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저는 아까 그 유승단이라는 신하 얘기를 하셨잖아요. 천도 반대론자. 저는 좀 일리가 있다는 게 뚜렷한 방책도 없이 그 선도하기보다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저는 유승단의 의견에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그렇죠. 백성제일주의자. 백성제일주의자. 근데 유승단은 어쨌건 몽골의 속국이 되자 뭐 이런 주장이었던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참 이게 800년 전도 이렇게 막 의견 대립이 그쵸, 대립이 되는 팽팽했겠죠. 거죠. 네, 좀 누구의 편을 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그 대립을 종결 지을 만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1232년 6월 최후의 집에서 고위 관료들이 모여 강화 천도에 대해 의논한다. 찬성파와 반대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데 그때 김세충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말한다. 개경은 200년 넘게 지킨 수도입니다. 이곳을 버리면 장차 어느 곳을 도읍으로 정하겠습니까? 최후는 개경을 지킬 방법을 묻지만 김세충은 대답하지 못한다. 결국 태집성은 김세충의 목을 베어 죽일 것을 요청하고 김세충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네, 천도 반대를 외치는 김세충을 최후가 그냥 바로 훅 제거해버리네요. 김세충이라는 사람은 사실 좀 처음 듣는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김세충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이 당시 김세충의 관직이 야별초 지유라고 되어 있는데 하급 지휘관에 해당합니다. 야별초라고 하는 것은 최후가 그 당시 도적을 막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인데 김세충은 최후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때 그 야별초의 하급 지휘관으로 제추들이 최후의 집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바깥에서 아마 그 호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변환이가 나타나가지고 반대를 했을까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이 제추 이상만 참가할 수 있는 회의에다가 또 신복, 그러니까 야별초 하급 지휘관이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갑자기 뛰어들어서 약간 오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김세충이 최후의 반기를 든 것은 미리 계획된 최후의 연극이 아니겠느냐라는 무슨 말이에요? 자작극? 그런 뭔가? 당시 이제 강화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최후도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개경에서 싸우자라는 항전론자를 딱 처벌함으로써 강화천도 반대하고 그리고 몽골에 사대하자라고 하는 유승단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강화천도 반대론자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묘수를 좀 부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측에 다 압박을 두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최후의 자작극이라는 거는 좀 어디까지나 추측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측이죠. 네. 근데 아무리 이때 정말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비중 없는 이런 인물이 갑자기 등장한 게 이게 뭔가 네. 그래서 싹 죽여버리니까. 죽음치 뻔히 아는 연극을 한다는 거?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제 자작극이라는 쪽이 훨씬 더 약간 신빙성 있게 들리는데 이제 최후가 자기가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주인공도 하면서 김세충한테 야, 너 와서 좀 찬조 출연 좀 해라. 딱 끝난 다음에 죽은 줄 알았던 김세충 일어나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다. 이런 완전 진짜 식스센스 버금가는 반전이고요. 야, 너 이제 죽은 거니까 너 어디 가서 조용히 살아. 나타나지 마. 뭐, 그 진짜 영화네 그거는. 결국 이거 확실한 거는 김세충의 죽음 이후로 이 최후의 천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싹 죽었다는 거죠. 그 분위기가 이게 너무 강경하니까 이거 나도 잘못 이야기 꺼냈다가는 나도 이거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 건 분명히 일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뭔가 국론과 상관없이 강화천도는 무조건 감행하겠다. 이 아주 굳은 의지가 있는 정말 정치인이네요. 네. 김세충을 죽인 다음에 바로 강화 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가 음력 7월 초 장마철이었습니다.
마침 열흘 동안 그 장마가 계속되면서 이제 길이 아주 질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빠지고 말도 빠지고 그러면서 인마가 죽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고관이나 양가의 부녀들조차도 맨발로 짐을 지고 길을 나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과 고독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부짖는데 그 소리가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비규환의 모습 아주 전형적인 피난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최후가 김세충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강화천도에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감행했던 이유는 뭐예요? 저는 근데 어쩐지 최후의 강화천도가 곱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 모두가 반대하는데 최후가 그 측근들만 지금 찬성하고 있는 천도 아닙니까? 천도해야만 하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천도를 개인적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최후가 지금 어쨌든 최고 권력자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몽골과의 화친으로 인해 가지고 최후의 입지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몽골이라는 더 큰 힘이 유입되면 아무래도 그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도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거의 30년 정도를 이 고려라는 국호를 유지하면서 한몸을 계속 펼쳤잖아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전략이 먹힌 거고 제대로 된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런 여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학계에서 논란이 많아요. 네. 강화천도 작전인가 도피인가. 그래서 이 작전이라고 보는 쪽은 강화천도는 상당히 이제 항전의 의지가 강했다. 그래서 뭔가 이 강화도라는 뭔가 이런 좀 천연의 요새에서 오랫동안 버티게 되면 결국 몽골을 화를 피할 수가 있다. 이런 쪽이니까 이제 뭔가 이 항전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도피로 보는 쪽은 어차피 그 몽골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최후라는 집권자가 자신의 좀 안위를 위해 가지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도피 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지적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렵에 여전히 그 초적들이라든가 백성들이 반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최후도 불안한 거고. 근데 어쨌건 그 당시 어떤 전쟁 양상으로만 보면 우리 이제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몽골의 그 1차 침입 때를 보시면 이 고려 3군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들하고 붙었는데 전면전을 했다가 완전히 깨지잖아요. 완전히 져버리잖아요. 전면전으로 막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전술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을 막아내려면 전면전보다는 게릴라전이 좀 더 적합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고려의 전략이 산성해도 입보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육지의 백성들을 대피시키는 이런 작전인데요. 사실은 몽골 기병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산성이나 섬으로 대피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강화천도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산성해도 입보책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도를 섬으로 옮기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강화도에 있는 고려 조정이 산성방호별감이라고 하는 지휘관을 각지에 파견해서 각지 산성에서 고려군이 몽골과 싸우는 것을 지휘하도록 합니다. 몽골이 잘 못 오는 산이나 섬으로 가서 일단 사라질 때까지 버텨라. 이게 전술이라는 거죠. 결국 산성과 이 해도 이게 진짜 완벽하게 딱 어우러진 게 강화도네요. 김세충의 죽음을 발판으로 이 개경에서 이제 강화로 천도를 했는데 자 과연 몽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후 몽골은 또다시 고려를 침략한다. 몽골군은 강화도를 정벌하기 위해 태주의 향리인 별려를 사로잡아 강화도로 가는 백기를 묻는데 백길이 험난해 갈 수 없어. 별려는 뜨거운 쇠로 살을 태우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백길을 알려주지 않는다. 결국 몽골군은 포기하고 배를 불태운 뒤 물러가고 만다. 자, 고려의 강화 천도로
몽골이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그 뜻을 많이 화가 났네요. 아니 뭐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껏 화친 다 해놓고 제대로 지금 뒤통수 때린 그런 격이잖아요. 1232년 그 9월에 그 오구간 서신을 보면 이런 글들을 그들이 남겼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대들은 교묘한 말로 설득하여 우리가 철군한 후 갑자기 변하여 바다 섬으로 들어가 버렸다. 너희가 진심으로 투항하겠다면 섬에서 나와 나를 맞이할 것이요. 진심으로 투항하지 않는다면 군대를 보내 우리와 서로 싸우자. 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전포고에 대한 고려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 섬으로 들어갔는데 들어와 놓고 보니까 이게 상국의 명령이 아닌데도 들어왔으니 이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때를 맞추어서 찾아가 뵙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투항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 가지다. 어찌 딴 마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변명을 하고 비록 섬에 숨어 있지만 마음은 꿈에도 폐하의 조정에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한결같다면 땅이 여기든 저기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 거의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예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이건 정말 뭐 할 말 다 하면서도 또 상대방이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또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완벽하네요, 진짜. 아니 이게 명문인 것 같아요, 명문. 누구랑 이렇게 싸웠을 때도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찾아뵙지 못했어요. 제 진실을 알아주세요. 그런 이런 거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너 왜 여기서 기다렸더니 왜 저기로 도망갔어? 했더니 어차피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건데요. 뭐. 도망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잖아. 진짜 마음만은 항상 야. 거기 있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정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이 화법 좀 배워둬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그 써먹을 때가 많을 것 유용한 같은데요. 잠깐만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정말 참 걱정인 것이 있어요. 지금 강화는 뭐 침략하지 않았다고 해도 육지에서 보복을 당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육지에서는 뭐 전투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화도, 고려 조정이 들어가 있는 강화도를 공격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강화도에 대고 빨리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육지에서 보복하겠다. 이런 큰 소리는 치지만 정작 강화도를 공격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게 아까 산성해도 입보 전술에 입각한 강화도를 선택했던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몽골은 세계 최대의 국가를 경영할 만큼 정말 강국이었는데 별려 한 명이 입을 닫는다고 침략을 못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은 어쨌든 기마 부대로 힘을 갖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부대들이니까 어쨌건 수전에는 약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네, 몽골이 만일 수전에 약했다면 그렇게 넓은 영토를 확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을 공격하기도 했고 또 베트남도 공격할 때 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 당시 몽골은 전쟁을 할 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군대를 징발해서 자기들의 다른 전쟁에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병자호란 때 같은 경우에서도 이 비슷한 사례인데 이 청나라도 비슷해요. 이때는 주력 부대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청이 공격에서 승리한 이 명나라 출신 수군들 그들을 계속 동원을 해가지고 결국 강화 공격에 성공을 하거든요. 결국 우몽골도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강화도를 공격할 수 있었다는 건데 왜 공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몽골이 1차 침입 때 사실 고려가 만만해 보였는데 뭐 막상 붙어 보니까 물론 고려가 피하긴 했었지만 뭐 초적이나 또 귀주성의 박서같이 약간 매운맛? 한번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막 하기가 좀 어려운 그랬을까요?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긴 거 아닐까? 근데 이 몽골의 그 고려 침략 양상을 보면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럼 좀 이제 숫자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쳐들어왔을까요? 아까 침입하는 그 루트나 이런 거 보니까 일단 한 방에 한 두세 방향으로 오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한 50만 정도 생각났어요. 50만에서 100만 정도. 50만 시인님. 임진왜란 때는 몇 명 정도가 오죠? 2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20만도 대군이에요. 그때 루트가 두 개, 세 개만. 세 개 루트. 세 개로. 지금도 세 개 루트니까 약 15만, 20만. 근데요 이게 참 독특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몇 천 명, 심지어 몇 백 명. 그게 무슨 설마 그러니까 저렇게 막
와가지고 다 짓밟고 이러는데. 그건 앞줄만 말도 안 뒷줄에 더 돼요. 있고. 그러니까 그 몇천 명 또는 몇백 명 우르르 와가지고 막 여기서 막 휩쓴 다음에 또 돌아갔다가 또 와서가지고 휘 휩쓴 다음에 또 돌아갔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 이거 거예요. 전 의외다. 국토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죠? 거의 노략질 수준 정도.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이게 뭐죠, 진짜? 그건 무슨 좀 오랑캐 약탈이지. 그건 그러니까요. 침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근데 동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이지 않습니까? 근데 변방의 작은 고려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고려를 정복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처음부터 몽골의 침략 의도가, 침략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금, 남송, 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고려 그리고 일본까지 묶어서 좀 뭐랄까 약탈을 하면서 정신을 빼놓는. 그래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금, 남송과 고려, 일본의 연합의 가능성을 막는다고 하는 것이 고려 침략의 주 목표가 됩니다. 야구로 치면 계속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저쪽에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고. 한마디로 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냥 겉만 줘도 되는데 굳이 뭐 총력으로 쳐들어오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또 뭐 어쨌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강화천도라는 전략이 제대로 적중하고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경에서 있었으면은 금방 함락되고 정말 모든 걸 다 뺏겼을 수도 있으니까 강화도를 옮겼기 때문에 그나마 고려의 명맥을 지켜낼 수 있었다. 물론 이제 몽골이 강화도를 공격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육지에서는 계속 공격이 이루어졌다면서요. 그 백성들은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된 거죠? 네. 그 산성해도 입보책에 따라서 산성이나 섬으로 이제 대피하고 그곳에서 몽골군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산성이나 섬에 충분한 식량 그리고 식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아주 척박한 땅을 그 경작하면서 식량을 충당하고 또 그러면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이 와중에. 예.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니까요. 또 몽골과 싸워야 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은 정말 그야말로 생존 싸움을 했던 거. 근데 그러면 중앙군은 그때 뭘 하고 이 있었습니까? 강화도를 지킨 거죠. 중앙의 주력군들이 다 강화도를 이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1차 침입 때 이제 전면전 펴다가 바로 이제 뭐 개경까지 공격당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중앙의 주력군들은 다 강화도를 지키고 있었고 지방에서는 결과적으로 요즘 표현하면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려판 향토 예비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산성이나 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식량과 식수입니다. 그렇겠죠. 1253년 전쟁 막바지이긴 합니다만 춘주, 지금 춘천의 봉이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물이 말라서 소, 말을 잡아서 그 피를 마셨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창고를 열어서 구휼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기는 하지만 역시 뭐 역부족인 이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특히 이때 좀 그 한 가지 우리가 되게 이제 좀 뭐 분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 현실 중에 하나는 정작 이 집권자였던 최후는 전혀 이런 백성들의 그 어려운 생활하고는 관계없이 상당히 강화도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육지에 있는 잣나무를 옮겨다가 다 그 자기가 이제 거처하는 곳에 심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심은 정원수가 쫙 이어진 게 뭐 수십 리나 되었다. 정원수 심는 뭐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추위에 얼어 죽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기니까 그때 정말 그 분노한 그 백성들이 잣나무와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중요한가라는 이런 항의 붙을 그런 정도였어요. 아니 그 장정들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지 지금 조경에 동원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백성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짐승 피를 마시고 있는데 잣나무 심고 나서 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사에서 강화도에 벌어진 그 연회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나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저 잔치입니다. 잔치를 하고 5월, 2월, 6월 잔치하였다, 잔치하였다.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단 장막과 능라 휘장을 둘러친 후 그 가운데 그네를 매달아 수놓은 비단과 화려한 조화로 장식하였다.
산봉우리 모양의 얼음을 담은 큰 화분 4개를 설치했는데 그 화분은 모두 은태를 두르고 나전으로 장식했으며 큰 항아리 4개에는 10여 종의 이름난 꽃을 꽂아 보는 사람들의 눈을 황홀하게 했다. 이게 지금 전시 상황의 모습이네요. 우리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막 짐승피 바다 마셔가면서 겨우겨우 목숨 네.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시간대의 이야기라고 정말 그러게요.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백성들은 지금 육지에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싸우다 죽고 이렇게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결국은 몽골이 오지 못한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강화천도라는 거는 정말 무슨 그들만을 위한 천도였다는 거죠. 사실은 강화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벌인 게 아니라 또 강화천도를 강화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고 있는 게 나쁜 거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그냥 무관하게 원래 하던 걸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강화천도 독립적으로 따로 읽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아닌가. 권력자라는 사람들이 백성을 총알을 가져 남겨둔 채 연하나 즐겨 저택이나 짓고 말이죠. 더구나 또 그 돈이 다 어디서 받겠어요. 백성들이 지금 세금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몽골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배층의 수탈에도 저항을 하고 있어야 할 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강화천도 이후에요 수많은 밀란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밀란이 아니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그 몽골군을 더 반기는 이런 일까지 벌어져요. 더 왔다 가니까. 더 화나는 거는 저런 강화도 내에서 사치 생활이 다 소문이 안 났겠어요? 당연하죠. 예. 최후를 비롯한 이 권력자들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지배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향락에만 빠져 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그 대책을 마련을 합니다. 몇 개 군현 사람들을 한 성에 집합을 시키고 그 성에 산성 방호별감이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해서 여러 지휘관들을 여러 수령들을 지휘해서 몽골과 그 항전을 벌이게 하는 것인데요. 또 전쟁이 그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 이 산성이나 해도에 들어간 이 백성들을 본 고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 구휼 이런 사업도 벌이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30년 동안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싸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정말 세계 대적을 형성했어요. 정말 저 중앙아시아, 러시아 일부, 유럽의 일부 지역이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던 그 시대에 그래도 고려는 저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도 이거 고려 만만치가 않구나. 별 저항 없이 몽골에 그냥 바로 굴복해가 항복했다. 그 역사도 아마 우리는 되게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후대에 평가를 할 때는 흔히 잘잘못을 따지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한쪽에서 정말 범이 고기를 고르는 듯한 이런 침략이 있고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은 없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훨씬 더 절실한 상황 속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판단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도피냐 작전이냐 뭐 그 논쟁을 좀 뜨겁게 했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도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녔던 몽골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그 고려의 자존심만큼은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자, 다음 회에도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몽골 반점이 이 시대의 어떤 침입의 어떤 낙인? 이때의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다른 중국 사람들은 없어요? 한족들은? 같이 목욕탕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몽골 반점할 때 그 몽골은 우리가 그냥 황인종이라고 하는 이걸 전부 통칭을 하죠. 우리가 그 민족의 대이동을 이야기할 때 그 시베리아 지역으로부터 이동해 간 몽골로이드 이 황인종을 몽골이라고 또 부르게 돼서 몽골 반점의 몽골은 그거고.